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하신 작품이 네, 국내 작가예요. 네, 김성종 작가의 오해라는 작품을 준비했는데, 예, 이 작품은 저희 구독자께서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 닉네임이 김성만 가곡님이세요. 음악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본데요. 예, 아마,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종 작가의 작품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김지은 아나운서가 지금 이 시각까지 다뤘던 작품이 20몇 편 정도 되는데 네. 한국인 작가는 처음 아닌가요? 아, 그 추리소설 중에선 처음이고, 제가 예전에 그 권비영 작가의 작품을 한번 하긴 했어요. 그 역사 소설. 그렇죠. 그건 추리소설은 네. 예, 아니었고. 추리소설은 아니었고요. 네. 네. 이게 어떤 단편집에 들어가 있는 거라면서요. 네, 제가 이제 그 이 작품을 본 거는 2001년 올해의 베스트 추리 소설 모아놓은 그 작품집 안에서 봤는데 그 대표 제목이 이 오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표제작도 이 네. 작품이로군요. 예. 예, 그만큼 좀 뭐 대표작으로 그렇게 또 2001년도에 선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그렇죠. 네. 태동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네. 김성종 작가는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이 네. 광복 이후에는 이제 한국 추리소설의 아버지. 그러니까 광복 음, 이후에 한국 추리소설의 아버지고요. 아주 독보적인 존재시죠. 저 한국 추리소설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추리소설을 100권 이상 쓰셨대요. 정말 대단하신 것 엄청나죠?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 작가의 작품들의 뭐 장편도 좀 보고 단편도 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그럼요. 그래서 예. 한국 추리작가협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네. 지금은 그 부산 해운대 달맞이 고개 있잖아요. 네네. 가보셨죠? 네. 예,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이 달맞이 고개에 추리문학관이 있는데 거기 관장직을 또 맡고 계시다는데요. 그러시군요. 예, 네. 노익장을 이제 과시하고 계시는 음, 거죠. 근데 네. 이 김성종 작가는 재밌는 것이 네. 추리 소설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소설하고 또 일반 소설 분야에서도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 네. 그 중에 대표작이 대하소설 여명의 눈동자. 네. 드라마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그러면 그게 네. 이틀치기도 했고. 근데 김지은 아나운서는 이 여명의 눈동자를 모르시지 않나요? 아유, 왜 그러세요? 이거 네. 아시는 음. 세대예요? 그렇군요. 예, 뭐 아, 그냥 전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 추리소설의 아버지 김성종 작가의 오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주요 등장인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오반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 형사 반장이에요. 여성이고 네, 뭐 그냥 이름이 나오진 않고 오반장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강민식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43살의 남자인데 이제 뭐 좀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다소 좀 폭력적인 면이 있는 그런 남자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그 강민식의 아내가 민지하예요. 이 민지하라고 강민식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부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지아의 여동생, 민지영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네, 강민식에게는 처제가 되겠죠. 네, 이 음, 민지영이라는 인물은 한 30대 초반 정도고, 부산에서 미장원을 운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형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이제 형사들 중에서 조금 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형사가 들창코 형사예요. 들창코? 네, 여기 이제 참고로 형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다 별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 들창코 형사는 30대 후반의 총각이고요. 이제 주인공 격인 오반장과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그런 형사입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인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최 박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근무를 해요. 음, 뭐 이제 추리소설인 만큼 또 이런 데서 근무하는 분이 한 분쯤 등장해 주면은 조금 그럼요. 더, 네, 네, 힘을 실을 뭐, 수가 있죠. 네. 증거, 감식이라든가, 기타 등등 네. 부검이라든가, 관련이 네. 있겠죠. 지금 보니까 그 형사들이 뭐 뚱보, 네. 레브리코, 네. 들창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다 별명으로 네.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네. 신체 조건을 비하하는 이게 좀 뭐 지금하고는 조금 문화적인 분위기가 다를 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김성종 작가의 단편 추리소설 오해.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해설과 낭독 해드리겠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입니다. 부탁드리죠.
경찰서로 걸려오는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우반장이 눈을 뜹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가족이 모두 살인을 당한 겁니다. 시간은 새벽 3시를 지나고 있고요. 형사반장인 우반장과 형사 뚱보, 외부리코, 들창코 등등이 출동을 합니다. 새벽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거리로 출동을 하면서 이들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거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참 좋은데? 우반장이 이렇게 중얼거리자 운전대를 잡고 있던 뚱보 형사가 고개를 흔들면서 귀신이 나올 것 같은데 뭐가 좋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가 막혀도 좋으니까 차와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사람 사는 거리 같다고 덧붙였다. 뚱보의 말이 끝나자 뒤쪽에서 매브리코 형사가 역시 반장님은 여자라서 생각이 다르시군요. 라면서 말을 보탰다. 그러자 우반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기 말이야. 말할 때 여자 운운하면서 여자를 전제 조건으로 달지 마. 기분 나쁘니까. 그나저나 일가족이 당했다면 도대체 몇 명이 죽었다는 거야? 응? 아, 3명이 죽었다고? 아이고. 저 신고는 누가 한 거야? 우반장의 물음에 들창코 형사가 대답을 했다. 아, 예, 반장님, 그건요. 집주인이라는 남자가 신고를 했어요. 뭐 술에 취했는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 가짜 집주인 아니야? 술에 취하긴 했는데요. 뭐 가짜 같진 않던데요. 살인 사건 현장은 중산층이 몰려있는 아파트 단지 안의 15층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신고자로 보이는 40대 사내 혼자 있었고요. 피비린내가 확 풍겨왔습니다. 집안에 있는 40대 남자는 마치 살인자이긴 한 것처럼 온통 피투성이었고 쏟아지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3명인데요. 어린 소녀 2명과 그들의 어머니로 보이는 부인이 참혹하게 살해가 돼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제각기 자기 방에서 살해된 채로 누워 있었고 부인은 부엌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뚱보 형사는 시체들을 살피더니 죽은 지 2시간도 채 안 된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반장이 주인 남자에게 물었다. 저 현장에 손을 대거나 물건 같은 걸 치우지 않았나요? 손댄 거라곤 전화기밖에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느라고. 주인 남자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다. 피비린내와 술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느낌이 들 정도다. 주인 남자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다. 주인 남자의 이름은 강민식. 나이는 43세.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우반장이 강민식에게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강민식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3시쯤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어서요. 이 차에 보관하고 있던 여벌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었죠.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모두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말을 마친 강민식은 목이 마른지 탁자 위에 놓여있는 물컵을 집으려 했다. 거기엔 물이 반쯤 담겨 있었다. 그러자 우반장은 범인의 지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손대지 말라며 저지했다. 강민식은 가족들의 사망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메브리코 형사는 부인 사체 옆에 떨어져 있는 칼을 집어들고 반장에게 가서 범행에 사용한 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흔한 식칼로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문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손잡이까지 온통 피에 젖어 쉽지가 않습니다. 우반장은 주인 남자인 강민식의 2손을 봤는데요. 2손은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칼은 강민식의 아내가 평소 쓰던 칼이라고 합니다. 강민식은 딱히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강민식을 범인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강민식이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는 필름이 끊겼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우 반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신고가 들어온 새벽 3시 무렵까지의 강민식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먼저 우 반장은 주인 남자인 강민식에게 없어진 것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민식은 없는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들창코 형사가 강민식에게 차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차가 있다면 술을 마신 강민식이 어떻게 집까지 차를 몰고 왔냐는 거죠. 이에 강민식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라 단속을 별로 안 해서 그냥 몰고 왔다고 합니다. 들창코 형사는 차를 몰고 올 정도면 강민식의 필름이 끊기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는 주차장에 있다고 하는데요. 들창코는 차량 번호를 물은 다음 밖으로 나갑니다. 뚱보 형사는 집 출입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강민식 외에 또 있냐고 묻는데요. 강민식은 없다고 대답을 하더니 잠시 후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강민식의 차를 살피러 갔던 들창코 형사가 들어오는데요. 강민식의 차에서 20개의 콘돔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강민식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짐작을 하고요. 우 반장은 일단 강민식을 연행하라고 지시합니다. 현재로서 강민식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용의선상에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강민식은 여러 정황상 혐의를 받을 만했다. 첫째,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둘째, 강민식 외에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없다. 집안에 있는 지문들을 빠짐없이 채취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모두가 강민식과 그 가족들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탐문 수사를 해보니 부부 싸움이 잦았고 남편의 폭력이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때는 아내가 이웃집으로 도망쳐 가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고 한다. 무자비한 폭력 끝에 살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넷째, 그의 알리바이가 분명치 않다. 강민식이 귀가한 것은 새벽 3시경이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 그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진술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술을 마셨다는 술집은 어느 여대 앞에 있는 카페였는데 확인 결과 그가 그곳에서 나간 것은 밤 11시경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2명의 종업원이 확인해 준 것이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확인 결과 강민식은 술값을 신용카드로 계산했는데 전표에는 그의 사인과 함께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다. 거기에는 날짜는 7월 22일, 시간은 밤 11시 18분이었다. 그런데 강민식은 그 이후에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고 있었다. 그곳을 나온 그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또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너무 취해서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횡설수설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새벽 3시경에 귀가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있었지만 넓은 단지의 입구에서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었다. 강력반의 취조 전문가들은 강민식을 잠도 재우지 않고 닥달했습니다. 일단 범인이 틀림없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자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가혹하게 강민식을 다뤘습니다. 자백을 받기 위함이죠.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강민식은 자백을 했고요. 우 반장의 상사는 그녀에게 강민식을 송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우 반장은 자백과 정황 증거만으로 강민식을 범인이라고 하기에는 어쩐지 꺼림칙했습니다. 이에 우 반장은 조용한 시간에 강민식을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살해 이후에 대해 말이죠.
그러자 강민식이 대답을 합니다. 이유요? 죽인 이유 없어요. 그냥, 그냥 죽였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홧김에 죽인 거라고요. 그냥? 그냥 죽였다고? 우반장은 강민식의 답변에 공감이 가지 않았다. 반장이 맥 빠진 기분으로 밖으로 나오려는데 그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난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요? 그럼 왜 자백한 거죠? 우반장이 물었다. 반장님도 취조를 당해보세요. 1시간도 못 돼서 본인이 죽였다고 거짓 자백할 거려? 우반장은 술에 너무 취하면 평소 얌전하던 사람도 난폭해질 수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 사람을 죽게 한 예를 적지 않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민식이 술 때문에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살인을 했다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난 다음에 살인을 부인할 수도 있다. 우반장은 강민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해 보기로 했다. 검사를 해본 결과 강민식은 정상이었다. 이에 뚱보 형사는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며 강민식에 대한 조서를 들고 검찰로 갔다. 그때 우반장의 눈에 부검 결과를 정리한 서류가 들어왔다. 서류를 유심히 살피던 우반장은 후배 형사에게 강민식이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강민식은 아직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 검찰에서 조서를 검토한 뒤 판사의 구속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구속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민식은 구치소로 이감될 것이다. 잠시 후 우반장의 지시를 받은 후배 형사는 강민식이 오른손잡이인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를 들은 우반장은 검찰에 서류 제출을 하러 간 뚱보 형사에게 휴대전화를 걸어서 서류를 제출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을 전했다. 아직 서류 안 넘겼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거든. 부검 결과를 보니까 아이들 2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상이 나 있어. 그러니까 왼손잡이한테 찔린 게 틀림없는 거지. 근데 말이야, 그 부인은 그 반대로 상처가 나 있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이야. 이게 이상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자료 검토해야 되니까 잔말 말고 어서 돌아와. 서류 제출하면 안 돼. 범인은 양손을 잘 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2명인 걸까요? 우반장은 탐문 수사를 더 벌여보기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강민식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보는 데 그쳤지만 이제부터는 피살자 주변에 대해서도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 강민식을 만나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강민식에게 글씨를 써보도록 하는데요. 이를 통해 강민식이 오른손잡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반장은 범인은 왼손잡이라고 강민식에게 말을 하며 부검 결과를 알려줍니다. 적어도 아이를 죽인 범인은 왼손잡이가 틀림없어요. 부검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대개 부인은 오른손잡이한테 당한 것 같고요. 네? 그럼 범인이 2명이라는 겁니까? 아직 단정을 내릴 수 없어서 혼란스러운데요. 혹시 주위에 왼손잡이 없어요? 우반장의 질문에 강민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확신이 서지 않는 듯한 말투로 큰딸과 아내가 왼손잡이였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글 쓰는 것 빼고는 모두 왼손을 사용했다고 한다. 강민식의 대답을 들은 뒤 우반장은 화제를 전환하며 다시 질문을 했다. 그건 그렇고 당신 부인을 왜 그렇게 때렸어요? 사디스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사람 패는 게 취미라는 거 다 알고 있어. 폭력 전과라 2번이나 있잖아. 이래도 부인할 거야? 때리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막판에는 칼로 찔러 죽인 건가? 죽이는 김에 자식들까지 한꺼번에 해치운 거 아니야?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사용한 아주 교활한 살인자야, 당신. 그러자 강민식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다가 이제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듯이 눈까지 부라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보자 보자 하니 너무하네요. 남자가 취하면 여편 내 좀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왜 때렸느냐 이거야. 사랑하는 아내한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른 이유가 뭔가요? 저요? 사랑한 적 없어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맨날 바가지를 너무 심하게 긁어가지고. 제 아내는요, 매우 신경질적이고 성격이 급했어요. 뭐 대들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제가 더 두드려 팼으니까. 그런 성질을 매질로 견뎌냈으니까 이만저만 고통이 크지 않았겠군요. 근데 혹시 부인이 칼을 들고 대든 적은 없었나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남편의 매질에 노상 당할 수만은 없고 분통은 터지니 가장 손쉬운 게 부엌칼밖에 더 있었겠어요? 역시 형사라 다르네요. 아내가 근데 자주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 몇 번 그러다가 저한테 혼났거든요. 처음엔 내가 무서워서 피했는데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위험을 무릅쓰고 칼을 빼앗았죠. 칼을 들고 있는 손목을 몽둥이로 내려쳤고요. 칼을 빼앗은 다음에 단단히 매질을 해줬죠. 그 이후론 칼 들고 설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때렸길래 부인이 다시 칼을 들지 않았을까요? 부인께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최후 수단으로 그걸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우반장은 아직도 어떤 판단도 내릴 수가 없었다. 판단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점들도 많았고 증거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좀 더 깊은 수사를 위해 오반장은 부산에 있는 강민식의 처제를 만나러 갑니다. 강민식의 아내 이름은 민지아입니다. 그녀에게는 이복 여동생 민지영이 있는데요. 부산에서 미장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 정도로 예쁘장한 편이고요. 민지아와 민지영, 이들 자매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유산 때문인데요. 동생 민지영의 말에 의하면 언니 민지아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 자매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건 4년 전쯤입니다.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는데요. 그 사고로 민지아, 민지영 자매의 아버지와 언니 민지아의 생모가 현장에서 즉사한 겁니다. 동생인 민지영이 생모와 이별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된 건 그녀가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을 좀 모았는데요. 주로 땅 투기로 모았습니다. 하지만 노름 등으로 거의 탕진을 했죠. 그런 그가 밖에서 자식을 만들어 데리고 들어온 것은 언니인 민지아가 15살 때였습니다. 당시 민지아는 무남 동녀였는데요. 민지아의 아버지가 민지영의 생모와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민지영의 생모가 느닷없이 민지아의 집에 어린 지영이를 데려다 놓고 자신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민지영은 아버지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죠. 민지영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민지아 모녀에게 학대를 당하다시피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출도 여러 번 했었고요. 우반장이 죽은 민지아의 여동생 민지영에게 물었다. 언니와 언니의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네요. 우반장의 질문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한 듯한 민지아가 이렇게 대답했다.
참, 무슨 의미죠? 아, 뭐, 당시 저는 제가 커서 잘 사는 게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죽었으니까 굳이 복수할 것도 없고요. 민지영은 이렇게 대답했다. 민지영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우반장은 유산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았다. 아이고, 유산도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는 노름으로 거의 모든 돈을 탕진했거든요. 뭐, 그나마 조금 남은 것들도 언니가 다 가져갔어요. 제 결혼 비용으로 1,000만 원만 내놓고, 뭐, 작은 아파트 두 채랑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조그만 가게 하나, 또 제주도에 있는 귤밭, 이거 다 언니가 가져갔거든요. 사실 저도 호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권리도 있고 해서 뭐 소송도 생각했지만 귀찮기도 하고 뭐 치사하기도 해서 결국 포기했어요. 그 대가로 언니한테 500만 원 받았고요. 그러셨군요. 저 언니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언제죠? 작년 10월 부모님 제사 때죠. 그때 서울 올라가서 봤는데 부모님이 같은 날 돌아가셔서 제사도 같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언니랑 만난 적 없고요. 형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부? 뭐 좋은 분이세요.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 한 집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형부는 전라도가 본가라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숙을 했죠. 그래서 결혼하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았거든요. 뭐 언니네가 집장만 하기까지 2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둘이 사이가 딱 좋았던 건 아니지만 뭐 형부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요? 형부가 언니를 자주 두들겨 팼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럼 그 소문이 모두 거짓이란 말인가요? 아, 2년쯤 지나서 형부 내외가 나가서 살았는데요. 나가 살면서 애들 낳고 뭐 애들 기르면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어요. 언니가 형부한테 맞았다면서 친정에 와서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제가 사정을 알게 됐죠.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형부를 불러 나무라곤 했죠. 형부는 잘못했다고 빌었고요. 그런데 형부의 폭행이 잦아지면서 결국 저희 집에서도 이혼하란 얘기까지 나오긴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럴 때마다 언니는 맞는 것도 억울한데 왜 오해까지 사면서 이혼당해야 하냐면서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민지영의 언니이자 강민식의 아내인 민지아는 뭐가 억울했고 또 무슨 일로 오해를 받았다는 걸까요? 이에 대해 민지영이 우반장한테 얘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민식과 민지영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이 모두 민지아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라는 건데요. 아내인 민지아는 아니라고 했지만 혈액형 검사 결과 아이들의 혈액형이 민지아와 강민식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고 합니다. 강민식의 혈액형은 A형이고 그의 아내 민지아는 O형인데요. 아이들은 둘 다 AB형이 나왔습니다. A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반장은 다시 민지영에게 묻습니다. 저 네 가족 모두 혈액형 검사를 여러 번 받은 건가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받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혈액형 검사는 여러 번 받은 걸로 알아요. 유전자 검사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언니는 끝까지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 계속 억울하다고 했죠. 에휴, 차라리 솔직하게 용서를 빌었으면 형부가 그렇게까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 강민식 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죽은 딸들이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아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랬겠죠. 그런 말을 하면 자기가 더 의심받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반장은 부하 직원들 중 자신과 호흡이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들창코 형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들창코 형사는 우반장의 부하들 중 유일한 총각인데요. 나이는 40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반장은 강민식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고 알려줍니다. 강민식의 죽은 아내 민지아의 배다른 동생인 민지영이 부산에서 조그만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강민식이 아내를 폭행한 이유도 알려줍니다. 들창코 형사가 우 반장에게 말했다. 저 반장님, 그러면은 강민식의 두 딸이 모두 민지아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가 되긴 되네요. 하지만 강민식은 왼손잡이가 아니잖아. 일단 민지영의 말이 맞는지 강 씨한테 확인을 해봐. 그리고 네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서 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 검사를 해달라고 해. 피살자들 혈액은 부검이가 모두 채취해 놨을 거야. 우 반장과 들창코는 이렇게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잠시 후 우 반장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들창코 형사다. 깜빡한 게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저 반장님, 저 죽은 민지아 씨의 의료보험증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병원 출입이 잦았어요. 신경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고요. 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M병원이었는데요. 제가 저 담당 의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폭력으로 인한 피해 의식이 아주 심했대요. 그래서 정서불안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상태가 심해지면요, 자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민지아 씨는 자해로 몇 번이나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행위가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우 반장은 자해 행위와 타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날 밤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우 반장은 휴대폰 소리에 잠을 깼다. 강민식의 처자인 민지영이었다. 콩나물 해장국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자는 전화였다. 식사를 하면서 우 반장은 민지영의 젓가락질하는 모습을 살폈다. 민지영은 오른손잡이였다. 식사 자리에서 민지영은 형부인 강민식은 범인이 아닐 거라고 했다. 이를 들은 우 반장이 입을 열었다. 저 역시 강민식을 범인으로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틀림없는 건 범인은 외부 사람이 아니라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은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 반장은 죽은 강민식의 아내 민지아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 반장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강민식의 아내와 두 딸들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까지 했지만 역시 민지영의 말처럼 두 딸들의 혈액형은 AB형이었습니다. A형인 강민식과 O형인 민지아의 혈액형 사이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혈액형이죠. 이제 범인은 민지아일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왼손잡이인 민지아가 자기 딸부터 칼로 찔러 죽인 후 자살을 했다는 거죠. 딸들의 상처는 왼쪽에서 오른쪽인 반면 민지아의 상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 있습니다. 게다가 민지아의 상처는 왼쪽 가슴 부위와 복부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한 결과라는 거죠. 여기에 메브리코 형사도 의견을 보태는데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민지아는 강민식의 폭행으로 정신 불안 상태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녀는 혈액형 검사 결과를 부인할 정도로 남편의 학대를 억울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은 끝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면 환자는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은 무조건 결백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죽음을 택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 반장은 이제 강민식을 불러 수사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강민식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죽일 놈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 반장은 보기 싫으니까 얼른 나가라고 합니다. 아내를 그 정도로 괴롭히며 폭행한 강민식이 못마땅한 거죠.
그날 오후 우 반장은 들창코 형사를 따로 불러 마지막 지시를 내리는데요. 강민식의 가족 4명의 혈액 샘플을 갖고 과학수사연구소에 다녀오라고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거죠. 일주일 후 과학수사연구소의 최 박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최 박사는 우 반장과 술자리도 몇 번 가진 친숙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최 반장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최 박사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강민식의 아이들이 부부 사이에서 나온 강민식의 친자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 우 반장은 최 박사를 만났는데요. 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반장, 일반적으로 혈액형이 A형인 아버지와 O형인 어머니 사이에서는 AB형의 자식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A형이에요. 내가 의뢰를 받은 A형은 사실은 일반적인 A형이 아니고 CIS-AB형이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ABO 혈액형의 돌연변이인 셈인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AB형의 비정형 형태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혈액 내의 A형 또는 B형, 어느 한쪽의 특성이, 그러니까 이걸 항원성이라고 하는데, 이 특성이 아주 미약해서 일반적인 혈액형 검사에서는 A형이나 B형으로 진단이 되죠. 아주 극히 드문 혈액형이에요. 그러니까 CIS-AB형은 대개 A형으로 잘못 진단이 됩니다. 하지만 혈청 등을 이용해서 정밀 검사를 하면 비정형 AB형으로 진단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정밀 검사에서까지 A형으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아버지의 혈액형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를 분리해서 분자 유전자 혈액형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CIS-AB형이 나타나게 된 거죠.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우반장을 보면서 최 박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 비정형 CIS-AB형의 경우에는 A형에 대한 항원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A형 혈액을 수혈받아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저 박사님, 그러니까 CIS-AB형의 아버지와 O형의 어머니 사이에서는 AB형의 자녀도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우반장의 질문에 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우반장은 부하들 앞에서 과학수사본부에 감식 결과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뚱보 형사는 그러니까 죽은 민지아가 범인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우반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그건 그래. 하지만 직접 죽인 건 아니더라도 범인은 결국 강민식이야. 그자의 어리석은 오해가 자기 여편네와 자식들까지 죽이는 간접 살인을 저지른 거야. 자기 여편네한테 살인을 부추긴 그자한테 이 사실을 꼭 알려줘야 돼. 그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고 싶다. 하지만 강민식은 집에 없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회사도 그만두었다고 한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우반장은 결국 전화국에 연락해서 그의 최근 통화 기록을 찾아보았다. 통화 기록에는 한 사람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기록이 나와 있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부산 번호였고 그 번호의 소유자는 처제인 민지영이었다.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담한 심정의 강민식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어쩌면 처제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 반장은 들창코 형사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민지영에게 연락하지 않고 곧바로 민지영이 운영하는 미장원으로 갑니다. 미장원에는 보조원 혼자 있었는데요.
그 보조원은 우반장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바로 형사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우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영의 행방을 묻습니다. 민지영은 너무 더운 날씨라 광안리 해수욕장에 갔다고 하는데요. 미장원 보조원 말에 의하면 형부라는 분과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민식과 함께 간 거죠. 우반장은 미장원 보조원에게 민지영의 신상에 대해 더 묻습니다. 보조원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은 이렇습니다. 민지영은 이혼을 하고 혼자 산 지 꽤 됐고요. 자식은 없습니다. 아파트가 있긴 한데 세를 준 상태라 미장원 뒷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형부인 강민식은 이미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에서 자고 가곤 했습니다. 들창코 형사는 보조원에게 자신들이 다녀갔다는 건 절대 말하면 안 된다며 당부를 하고 우반장과 함께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향합니다. 우반장과 들창코 형사는 약간의 변장을 하고 둘이 흩어져서 해변을 샅샅이 살폈다. 잠시 후 찾았다 라고 하는 들창고 형사의 흥분한 목소리가 우반장의 귀를 찔렀다. 저 찾았어요. 찾았다고요. 반장님, 지금 강민식과 민지영 찾았어요. 둘이 다정하게 참외를 깎아먹고 있어요. 빨리 와보세요. 저 15번 탈의장 앞에 그 파라솔 밑에 둘이 다정하게 앉아 있어요. 우반장이 들창코 형사 쪽으로 오자 턱으로 15번 탈의실 앞에 있는 파라솔을 가리켜 보였다. 강민식과 민지영, 수영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다정하게 앉아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마치 부부나 연인 같았다. 근데 반장님, 저 참외 깎는 솜씨를 좀 보세요. 왼손으로 능숙하게 깎고 있네요. 우반장은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지난번 콩나물 해장국집에서 식사할 때는 민지영은 분명히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여자는 지금 양손을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잖아. 양손잡이인가? 우반장은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우반장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독 범행인가? 아니면 공동 범행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 참,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소설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거 완전 열린 결말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짐작은 가긴 합니다만 열린 결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민지영이 양손잡이니까, 네. 이제 그 서로 다른 두 손을 써가면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을까? 혹은 더군 그렇죠. 네. 혹은 네. 그 강민식 네. 공동 범행을 한 것인가? 네. 열린 결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불쾌한 열린 결말이죠. 불쾌하죠. 어떤 경우라도. 네. 이게 이제 2001년도에 올해 베스트 추리 소설이잖아요. 네. 지금이랑 좀 많이 차이가 있네요. 아무래도 뭐 그 취조하는 모습도 지금하고는 조금 뭐 자백을 어, 받아내려고 이렇게 좀 거칠게 다루는 모습들도 지금과는 조금 이질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이질감 들고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있어서는 그렇죠. 안 되는 일이죠. 이 가혹행위고, 맞아요. 네. 취조 당해봐라. 음. 반장보고 그러잖아요. 한 시간도 못해서 본인이 죽였다고 자백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위에 혹시 왼손잡이 없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네네. 강민식한테. 네. 이게 이렇게 물어봐서 될 일인가요, 이게? 그리고 막 가정폭력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강민식의 발언 중에 아니 뭐 남편이 아내 예. 좀 때릴 수 있지 않냐. 저도 지금 거기를 보고 있어요. 남자가 취하면 옆편네 좀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이게 2000년도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게 이제 있었다는 그 건가요? 2001년도 올해 뵀으니까 아마 이제 그 쓰여진 건 그보다 조금 이전 그렇죠. 뭐 일 배경은 더 거라고 볼 전일 수 수도 있겠죠. 있고요. 네. 네네. 뭐, 아니, 그런데 그 요새 보면은 예전 드라마들을 많이 방영을 해주잖아요. 네네. 네, 뭐 전원일기도 요새 뭐 계속 방영을 하고 있고 또 그 당시 드라마들 여러 편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보고도 굉장히 어떤 아, 지금과는 다른 그 시대적인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그럼요. 있고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많이 달라졌죠. 네, 맞아요. 네. 세상은 늘 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민지하, 민지영이 자매인데 이복자매. 네, 네. 이복자매였던 거죠. 네. 그리고 민지영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이제 학대를 좀 당했다라는 거고 음, 유산도 언니가 다 가져갔다. 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제목이 오해라는 것 자체가 이 네. 혈액형 얘기가 좀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 김성종 작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나 보다. 네, 라는 저도 거죠. 뭐 보면서 검색을 좀 해보긴 했는데 네.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음, 하여간 그 오해, 그러니까 친자가 맞는데 딸 둘이 다 네. 자기 그 소생이 맞는데 혈액형 검사 결과를 가지고만 판단을 해서 그걸로 손찌검도 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괴롭히고. 괴롭히고 네. 해가지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건데 네. 물론 그 살인은 그 강민식이 했는지 민지영이 했는지 모르지만 혹은 네. 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돼서 그 우반장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창코 형사는 그 미장원이라고 나오죠. 미장원 보조원한테 네. 자신들이 다녀갔다는 건 절대 말하지 말라. 네. 그러면 안 할까요? 그리고 해운대로 안 가고 광안리로 갔네요. 그러니까요. 광안리. 2000년도 그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광안리가 핫플이었나요? 글쎄요. 그 부산에 계신 분들이 혹시 좀 그때 분위기는 좀 알려주시면 어땠는지 좋겠네요. 예. 알려주시면. 네. 지금이야 뭐 물론 해운대 아우, 못지않은 아주 핫플이고요. 거기 또 네. 다리 지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해운대도 좋긴 한데 그 광안리가 요새는 더 가면 재밌더라고요. 아, 광안리까지 가서 노시는군요. 아니, 참고로 저는 뭐 광안리까지 그렇게 멀진 않아서. 지금 네. 우반장하고 그 들창코 형사 있잖아요. 네. 해변을 샅샅이 살피는데 약간의 변장을 하고 갔대요. 네. 변장 안 해도 괜찮은데 워낙 그러게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음. 음, 하여튼 뭐, 근데 여기서, 예, 어, 말씀하세요. 예, 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민지영 단독 범행일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이게 단독 범행 치고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강민식도 조금 가담을 하지 자녀가 더 있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들으시는 분은 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어떤 점에서 의문이 드냐면 네, 민지영이 그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쓴 거는 아닐 뭐 수도 양손, 있겠네요. 네네, 예, 하여간 한쪽은 왼손만 쓰고 한쪽은 오른손만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렇게까지 그 주도 면밀하게 그 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힘이 더 음, 많이 가는 팔을 쓰게 될 텐데.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20편이 넘는 네, 작품들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재생 목록이 따로 있단 말이죠. 네, 네, 저희 채널에 재생 목록으로 들어오시면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한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있어요.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플레이를 해놓으면 연속 재생이 됩니다. 네, 들으실 수도 연속 있고요. 재생. 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김지은 아나운서와의 라이브 방송은 언제 하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직은 그 열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김지은 아나운서와의 라이브 방송을 강력하게 원하시면 그 마음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그 아, 정도를 보고 저희가 언제로 잡을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많이 저희 함께 또 이렇게 라방을 통해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들 그러게요. 또 이렇게 좀 네, 응원해 아니, 근데 주시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감사하겠습니다. 같아요. 김지은 아나운서를. 아, 네. 아니, 저도 그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제 네. 댓글로는 계속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실시간 또 채팅. 그 네, 네네. 실시간 채팅을 통해 나누는 건 또 다른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꼭 한번 뵙고 싶거든요. 네. 예, 좀 찾아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이렇게 또 어필을 하시네요. 네. 네. 이 김, 작품에 대한 감상 남겨주시면요. 댓글로 주시면 김지은 아나운서가 또 답글을 달아드리는 그런 네.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국내 저희 그 추리소설은 제가 이제 그 다룬 편에서는 처음이었잖아요. 이제 아, 그 맞아요. 추리소설 쪽으로. 네, 그래서 네. 뭐 아무래도 좀 이름이나 이런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또 그거 나름대로 어떤 그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또 이렇게 추천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김성만 가공님 네. 감사드리고요. 아니, 저는 이참에 그 네. 해운대 달맞이 곡에 네. 추리문학관을 못 가봤거든요. 네네.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기회가 되면. 아유, 그러게요. 저도 말씀 들으니까 네. 한번 이렇게 가보고 싶고 또 작품 속에도 부산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번 이렇게 부산 가면서 부산 참 말씀하신 그 좋은 곳이죠. 추리문학관.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또 부산에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으세요. 네, 안 그래도 뭐 댓글에 보면 부산에서 참여하고 맞습니다. 계신 분들도 꽤 있는 것 대표적인 같습니다. 분이 그 써니텐님. 네. 네. 이 듣고 계실 텐데. 네. 네. 자, 김성종 작가의 오해라는 단편 추리소설 소개해 드렸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